정말 미국은 거대한 나라죠. 거대한 나라. 세계 최강 패권 국가죠. 패권이라는 건 뭐냐면 헤게모니입니다. 헤게모니는 뭐냐면은 어떤 집단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지위이자 어느 한 지배 집단이 다른 지배 집단에게 행사하는 정치, 경제, 사상,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적 영향력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아메리카 합중국은 아메리카 원주민 땅을 빼앗는 것으로 미국 역사는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원복음,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다음에 루카복음 4장 18절, 가난하였니, 눈머니, 갇히니, 끌려가니한테 해방을 알리는 거,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증언하는 거, 요 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민족도 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서 안에 예수님이 이민족 이방인들까지도 아우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은 그냥 껍데기로 하고 자기 입속, 권력, 이익을 챙기는 인간, 복음적이지 않은 인간 때문에 계속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들이 정말 이런 세계 역사, 또 인류사, 또 우리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하느님의 원복음, 예수님의 원복음이 뭔지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펼쳐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을 그래도 많이 갔다 온 사람 중에 하나죠. 아마 미국에 사는 분들보다도 더 많이 미국을 다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미국은 거대한 나라죠. 거대한 나라. 세계 최강 패권 국가죠. 패권이라는 건 뭐냐면 헤게모니입니다. 헤게모니. 헤게모니는 뭐냐면은 어떤 집단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지위이자 어느 한 지배 집단이 다른 지배 집단에게 행사하는 정치, 경제, 사상,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적 영향력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 헤게모니 국가, 미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1776년 7월 4일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를 마련한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거기 미 대륙에 프랑스도 들어와 있고 스페인도 들어와 있고 영국도 들어와 있고 그랬죠. 1781년 10월 영국군의 항복을 받고 1783년 파리 평화조약을 거쳐서 1788년 공화제 헌법을 수립하고 연방정부 아메리카 합중국을 수립하게 이르죠. 독립한 지 한 240년 만에 세계 최강 패권 국가가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리스 로마를 계승하려는 노력으로 아메리카 합중국을 세우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보면은 마치 그리스 신전들에 와 있는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얘기도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카 합중국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미국 정도만 알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네, 미국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면적이 99,72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세계 109위의 땅을 갖고 있죠. 캐나다가 998,4,670제곱킬로미터, 세계 2위입니다. 한국보다 캐나다가 100배가 나라가 커요. 미국도 이에 못지않아요. 982만6,675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 사실 100배가 커요. 그냥 미국이 50개 주라고 그러는데 어떤 주는 이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4배만큼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이기도 하고 지하 자원이 또 끝도 없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권 국가가 될 수밖에 없죠. 인구는 3억 3,1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영주권 없이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다 합치면은 거의 4억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연구 발표도 많습니다. 참고로 세계 국가 면적 순위를 보면 러시아가 1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이민을 가라면 제가 러시아 시베리아로 가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베리아가 지금 농토를 이게 만년설이 빙하가 높기 때문에 그걸 농토로 많이 분양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북쪽이 지금 농토로 많이 확대가 돼 갖고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하여튼 미국이 세 번째로 땅이 크고, 그 다음에 중국이에요. 중국도 거의 우리나라 100배만 합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리고 인도,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알제리가 아프리카 알제리입니다. 사막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사하라 사막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크죠. 러시아 국토 면적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이에요. 1712만 4,442제곱킬로미터. 대한민국의 170배인 나라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이 국토 면적을 바라보면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미국이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미터고 북한이 1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좀 커요. 우리나라 50배 크기밖에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통일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계 인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14억 3,932만 3,776명. 14억 명이야. 14억 명. 어마어마하죠,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중국하고 경제가 엄청나게 센 일본하고 땅덩어리가 엄청 넓은 러시아하고 모든 패권을 가지고 미국 사이에 껴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참 외교하기가 어려운 나라죠. 정말 어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5,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흘러온 한민족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죠. 인도가 제가 한참 막 신부됐을 때 9억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13억 8천 4,385명이에요. 13억 8천 명이야. 어마어마하게 8천만 명이죠. 13억 8천만 명. 끄트만, 야, 이 참 어마어마하게 참 많은 8천만 명 끄트만 해도 우리 남북한 합친 것보다도 더 많으니, 물론 제가 인도도 갔다 와봤습니다. 인도의 사람이 바글바글하죠. 미국 면적 얘기할 때 요거 나중에 크게 공부하겠지만은 미국 면적 얘기할 때 미국은 거의 이제 독립 240년 역사상 외세 침략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태평양이 면에 있고 대서양이 바다가 면에 있어요.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하와이에 일본이 처음으로 미국 본토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미군기지를 폭격을 한 거죠. 이게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호전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때도 세계 최강의 미국이었는데 그 미국에다 대고 그냥 폭격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일본이 패전 국가가 되죠. 북쪽으로는 캐나다가 있는데 거의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문명을 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라틴, 스페니쉬라고 브라질하고 멕시코하고 연해 있는데 멕시코는 또 이 멕시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미국에 와서 많이 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이 지정학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 안전한 나라이기도 하죠. 미국이 그래서 인구가 3억 3,100만 2,651명.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이것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도네시아가 2억 7,352만 3,615명. 인도네시아도 제가 가봤는데 인도네시아도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아요. 파키스탄이 2억 2천
89만 2,340만 명, 40명. 파키스탄도 굉장히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인도, 파키스탄이 같은 나라죠. 그런데 파키스탄은 이슬람이 많고 인도는 힌두교가 많아갖고 그렇게 갈라진 거죠. 그래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원수같이 지내는 아리안계 사람이지만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브라질도 2억 1,255만 9,417명. 나이지리아도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강국이죠. 나이지리아 석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가 1억 6,468만 9,383명. 방글라데시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이 방글라데시도 사실 인도하고 연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이게 쪼개진 겁니다. 쪼개진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1억 4,593만 4,462명. 멕시코가 1억 2,893만 2,753명. 우리나라가 5,178만 579명. 한 나라가 자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려면 인구가 1억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이 돼갖고 한 8천만 정도만 돼도 그렇게 막 수출에 막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더 중요한 건 중국의 눈치 안 봐도 되고, 일본의 눈치 안 봐도 되고, 러시아 눈치 안 봐도 되고, 미국 눈치 안 봐도 돼요. 인구가 한 8천만, 9천만만 돼도. 그래서 우리의 통일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평화 통일이어야 됩니다. 자, 미국 경제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GDP, 국가 총생산비가 21조 4,394억 달러 2019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1조 한 5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배, 한 13배 정도 규모가 크죠. 그런 걸 보면 또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100배 크고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6배 많은데, 이 또 그런 경제력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굉장히 셉니다. 1인당 GDP가 65,112달러, 세계 7위입니다. 이게 조금 위에는 사실은 미국이 제일 잘 사는데, 위에는 소국들, 조그만 나라들이 그 총생산비가 많은 경우가 많죠. 세계 국가 GDP 순위는 미국이 1위, 중국, 일본이 그냥 센 거죠.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브라질, 이탈리아, 캐나다, 그 다음에 한국이 11위입니다. 세계 국가 총생산비가 한국이 세계 11위인데 2020년 지금 한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방어를 잘해서 지금 GDP가 9위로 올라섰다고 그래요. 일본은 GDP가 5조 1,544억 달러, 세계 3위고, 우리나라는 1조 6,295억 달러, 세계 12위인데 이번에 9위로 올라선다는 거죠. 2020년에 세계 10위권 안에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도와준 게 여러 방면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 위상도 높아졌고, 그리고 그 위상 때문에 세계 아마 신용 등급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수출은 14조 103억 달러, 그리고 수입이 21조 426억 달러, 수출 세계 2위, 수입 세계 1위. 수출 세계 1위는 당연히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 이렇게 6조, 7조나 되는 그 역조 현상 때문에 미국이 중국한테, 우리나라한테 뭐 국방비를 올려라, 일본한테도 국방비를 올려라, 중국한테도 관세를 많이 내라, 이런 게 여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신용등급은 무디스가 미국의 AAA, S&P는 AA 플러스, 피치는 AAA 2016년 기준입니다. 국가에서는 세입은 3조 3,630억 달러, 1년 들어오는 돈이, 그 다음 나가는 돈이 3조 8,930억 달러. 근데 미국이 왜 안 망하고 저렇게 경제 성장이 트럼프 있을 때 막 올라가고 좋았느냐? 이유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예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돈 없으면 막 달러 찍어내도 상관없는 나라예요. 우리 돈 없다고 달러 찍어내면 휴지 조각 되죠. 우리는 휴지 조각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세계 신용 등급을 보면은 무디스가 AAA 미국이 들어가죠. 우리나라는 AA2입니다. 우리는 3등급이고 일본은 신용 등급 5등급입니다. S&P에서도 우리나라는 AA, 미국이 AAA 1등급이고 일본은 5등급입니다. A+. 피치도 미국을 AAA 1등급으로 보고 우리나라는 AA-. 일본은 피치는 A+ 6등급이에요. 우리나라는 4등급인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보다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작년에 7월 4일 날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 리스트, 백색, 그러니까 아주 아무것도 안 하고 수출입을 할 수 있는 나라에서도 뺀 거죠. 이게 다 그렇게 세계가 그렇게 해서 맞물려 갑니다. 미국을 이제 뭐 제가 미국의 문학이 미국을 성장시킵니다. 미국의 문학이 미국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사실은 군사력 이런 걸 떠나서 그것도 나중에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군사력 순위는 미국이 당연히 1위죠. 미국은 140만 명의 정규군과 86만 명의 예비군 등 226만 명 병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을 전 세계에 다 뿌려놓은 거죠. 미군 한 명의 장비는 보통 뭐 국가의 한 10명, 100명의 장비하고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투기 등 항공 전력은 13,264대. 항공모함은 원래 12척인데 나머지까지 다 합치면 20척 비롯해갖고 군함, 아주 큰 군함 490척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미국 국방비는 연간 7,50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1년 수출액보다도 많아요. 거의 그거보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국방비 자체 우리나라는 지금 국방비가 한 70조 정도 60조 70조 왔다 갔다 하니까 한 500억 달러 정도 우리도 많이 쓰는 거죠. 우리나라 나중에 순위가 나올 겁니다. 미국 국방비는 연간 7,500억 달러인데 북한은 16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군비를 많이 집어넣는데도 2,300억 달러밖에 투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방비가 어마어마한 거죠. 한국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9위지만 군사력은 6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북한하고 연해 있고 일본하고 있고 중국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많이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북한 군사력은 세계 25위입니다. 북한은 모든 재정을 군사력에 쏟아 넣는다고 봐야죠. 러시아가 세계 2위 국방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 넣어도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국방이 더 강합니다. 중국 3위, 인도 4위, 일본 5위, 한국 6위, 프랑스 7위, 영국 8위, 이집트 9위, 브라질 10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군사력이 셉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하고 군사력이 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막 침략해올 가능성이 없는 나라인데. 세계 무기 수출입 순위를 보면은 미국이 수출을 제일 많이 합니다. 36%. 우리나라에 많이 팔아먹죠. 뭐 100억 달러 이상 팔아먹으니까. 러시아가 21%, 프랑스가 6.8%, 독일이 6.4%, 중국이 5.2%, 한국이 그래도 무기를 많이 수출합니다. 1.8%. 뭐 그 자주포라든지 그다음에 전투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K9인가 그 자주포가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탱크도 우리나라 거가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수입 상위국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12%. 같은 중동 국가지만은 사우디는 조금 다른 중동 국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죠. 인도가 9.5%, 이집트가 5.1%, 호주가 4.6%, 알제리가 4.4%, 한국이 3.1%, 한국도 세계 9위 수입국입니다. 우리는 무기도 많이 팔아먹지만은 무기도 많이 수입하죠. 이게 세계 군사력 중에 가장 무서운 거는
핵입니다. 세계 핵 보유국 추정 핵탄두수를 보면은 러시아가 제일 많아. 6,375개. 많이 폐기를 했는데도 6,375개. 그리고 미국이 5,800개. 그런데 실전 배치는 러시아가 1,570개, 미국이 1,750개. 실전 배치는 미국이 훨씬 더 핵무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영국이 215개, 실전 배치가 120개. 프랑스가 290개 핵탄두를 갖고 있고 실전 배치는 280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90개를 갖고 있어요. 요 조그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90개의 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 국가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핵탄두를 쓰기 시작. 물론 이스라엘은 군사력도 전체 중동 군사력보다 이스라엘 한 나라의 군사력이 훨씬 더 막강하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충청북도만한 나라가 뭐 옆에 이집트, 뭐 이란, 이라크, 뭐 시리아 이런 터키 이런 나라들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는 거죠. 파키스탄 인구가 2억 명이 넘는다고 그랬죠.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원수죠. 이 파키스탄이 160개. 근데 실전에는 한 150개 정도. 근데 실전 배치를 거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도도 150기를 갖고 있고, 중국은 320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북한이 30에서 40기 정도 되는데, 이게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다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핵이 없으면은 북한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핵 포기시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미국이 무서운 게 항공모함입니다. 항공기를 함재, 항공모함, 비행기의 엄마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주력 전투용 군함과 달리 함재기, 배 위에 할 수 있는 비행기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군함이죠. 군용기들을 태우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항공 전투부대. 군 공항이라고 그러니까 공항이 있다고 활주로가 있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대로 운용한다면 해당 국가 해군력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반면 제대로 운용 못하면 차크리 나루엣처럼 나룻배 취급을 당합니다. 차크리 나루에벳은 태국에서 처음 항공모함 운영하겠다고 중국에서 갖고 온 배인데 이걸 운영을 못하면 그냥 나룻배에.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제대로 운영하는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항공모함을 보유할 경우 지구의 대다수 지역을 재래식 전력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구의 70%가 바다야.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으면 전 지구의 70%의 나라를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바다가 연결되어 있죠. 서로 왕래가 가능한 데다가 문명에는 대량의 물이 필요하고 그 결과 대다수의 인구와 산업시설 해안선 300km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300km면은 항공모함을 그 해안에 갖다 놓고 배를 띄우면은 그냥 이 항공기가 전투기가 가서 모든 지역을 폭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항공모함이 사용하는 함재기는 지구의 100%를 차지하는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이 물과 하늘의 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핵무기 사용은 모든 나라를 적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최후의 수인점을 감안하면은 항공모함만큼 적절한 강도의 원거리 군사력 투사 수단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10척의 니미츠급 항공, 니미츠라는 건 함장 이름이에요.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2017년 취역한 신규 함구인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 1번함 제럴드 포드를 더해서 총 11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20척까지도 지금 수주하고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현대전에 있어서 전쟁에 꽂힌 항공기의 보조격인 수단으로 항공모함이 이용이 됩니다. 미국 기준으로 항공모함의 함대는 배수량, 이게 한번 이렇게
10만 톤이라는 건 뭐냐? 물을 10만 톤을 밀어내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니미츠 같은 대형 항공모함과 80여 개의 고성능 함재기, F-35 같은 거, 그리고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순양함, 이지스가 신의 방패라는 뜻이죠. 구축함. 우리나라는 지금 이지스를 3대인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지스 한 대면은요 3,000 지점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고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스 항공모함이 한 대 가면은 항공모함 한 대만 가면 비행기가 와갖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지스함이 3대가 따라가면은 어떤 비행기도 항공모함 근처에 오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지하에 물속에서 항공모함을 가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이 5대 정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편성을 항모 전단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 한 대만 있는다고 항공모함을 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라오닝함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그냥 큰 배예요. 큰 배. 실로 미 해군 1개 항공모함 전단의 파괴력이 웬만한 중견국가 2, 3개의 공군 전력을 다 합친 것과 정예 육군 두세 개 사단의 파괴력만큼 강력한데, 이런 항공모함 전단을 11개 운용 중에 있고 20개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할 기미를 보인다면은 서해안에 항공모함 한 대, 동해안에 항공모함 한 대만 딱 갖다 놓으면은 북한 어느 지역이든 다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10분에서 30분 사이에. 그러니까 이 북한이 만약에 핵을 쓰지 않는 한은 한국을 강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북한도 한국을 핵을 강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핵 방사능이 서울에 떨어지면은 평양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쓰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외에 그냥 무늬만 갖고 있는 나라, 항공모함 무늬만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일본 무늬만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미국의 공군 전투력, 육군은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육군이 전쟁하는 거는 거의 없죠. 물론 이란, 이라크 전에는 조금 그렇게 육군이 했지만은 지금은 무인 비행기까지, 스텔스기까지 날아다니니까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2020년 1월 기준으로 미 공군은 32만 1,444명의 병력을 갖고 있고 14만 1,880명의 군무원, 그 다음 6,920명의 비상근 예비역을 갖고 있어요. 10만 5,700명의 공군 주방위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5,369개의 항공기와 406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170개의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이제 하나인가 2개 보유하고 있는데 공군이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이 170개야. 그러니까 그냥 지구 어디나 손바닥 들여보듯이 들여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 국가라는 거예요. 요즘 스텔스 전투기를 넘어서 무인 전투기까지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맞설 나라는 현재 지구상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이 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 국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과 제국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냅니다. 미국도 지난 제국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 가까운 멀게는 오스만 투르크, 나폴레옹, 이런 영국, 다 이런 일본까지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죠. 미국은 자기 나라 경제의 40% 정도를 위협을 하면은 그 나라를 상대 경쟁국으로 봅니다. 일본이 그랬고, 이제 미국이 40%를 넘어서서 60%까지 따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이 중국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중국과 경제전쟁, 군사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미국이라는 대륙, 이제 북미, 남미, 그러니까 노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사우스 아메리카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죠. 어쨌든 이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과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미국 콜럼버스, 또 스페인, 포르투갈이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 남미 대륙, 중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 유럽 사람들은 18,000년 동안 이 자기네들 대서양 끝에 땅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 거라는 것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 특강 창세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게 다 누구 중심이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심이고, 신약 시대 와서는 그리스, 터키, 로마, 또 잉글랜드,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런 중심으로 전부 다 이해가 됐지. 지구 반대편에 원주민 인디오라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자녀를 낳고 똑같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존재가 존재하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18,000년 동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아메리카 원주민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지칭합니다. 원어권에 따라서 노스 아메리카는 앵글로 아메리카, 토착민은 인디언이라고 그러고, 라틴 아메리카, 스페니쉬라고 그러는데, 이 멕시코 밑에 있는 토착민은 인디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디언, 인디오 두 가지 용어가 쓰이죠. 유력한 가설에 의하면 이들은 18,000년쯤 시베리아 지역에서 베링 해협이라고, 시베리아하고 알래스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 사이에 해협이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18,000년 전에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여기가 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사람들이 특별히 몽골 사람, 환단 고기 같은 데서는 요즘 그렇게 주장하죠. 우리 환단 사람들이, 아사달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우리나라 멕시코 말에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은 게 너무너무 많다. 그런 걸 지금 막 찾아내면서 DNA도 거의 비슷하다. 그래갖고 지금 그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이제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부분에서 하겠지만, 크게 보면 어쨌든 아시아에서 살던 사람들이 18,000년쯤 베링교를 넘어서서 아메리카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넘어갔는데 또 이 빙하에 막혀갖고 남쪽으로 남하를 못해서 한 1,000년 동안 굉장한,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추운 지역에서 1,000년을 견디고 이제 살기 좋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아메리카 인디언은 사실상 아시아에 뿌리를 둡니다. 이 북에서 남으로 퍼져 아메리카 전체에 분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어떻게 이 아시아 사람이냐 하면 DNA, 하플로 그룹 등 생물학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이 돼요. 또 요즘 DNA가 발달해서 멕시코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DNA가 굉장히 많이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죠.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에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살았으나 10,000년 이상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 몰랐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창세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즈텍이나 잉카나 마야 문명에 뭐가 있냐면 홍수 얘기가 나와요. 창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경험이라고 그래요. 인간이면 누구나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은 원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다른 대륙에서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마야에도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아주 사람의 심장을 꺼내갖고 산채로 꺼내갖고 바치는 아주 잔인한 그러한 제사가 있었지만은 이거는 우리 과달루페 성모님이 1532년 12월 9일 날 과달루페에서 발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잔인한 풍습이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그것도 이제 우리 신앙의 신비죠. 어쨌거나 하여튼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에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만년 이상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아시아 역시 유럽은 어슴푸레하게 알았고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인형상이라든지 단어가 같은 게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동의 원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오기 전까지 최소 수천 년간 타 대륙과 접촉이 전혀 없었어요.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일부 문명을 제외하면 많은 인구가 소단위 부족을 중심으로 원시적인 수렵 채집 생활을 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아프리카하고도 연결할 수 있어요. 이 북미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소그룹으로 거의 원시적인, 그래도 좀 아프리카보다는 좀 발전된 그러한 문명을 갖고 있었지만 아프리카하고 비슷한 문명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유카탄 반도 쪽, 멕시코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농경 문명이 발동하고 그리고 옥수수가 나와요. 그러면서 도시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황제 같은 그러한 체계가 형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남미는 정착 생활을 한, 북미는 계속 수렵 채집을 했어요. 북미는 뭐 안 그래도 먹을 게 너무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렵 채집을 했고 남미 쪽으로는 옥수수 중심으로 해서 이제 농경 사회가 구성되어서 그중 일부는 고대 문명으로 발전해서 불가사의에 알려져 있는 마야, 잉카, 아즈텍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저도 이 세 군데를 다 갔다 와봤지만 정말 신비로워요. 뭐 규모도 결코 작지 않아요. 이집트 피라미드하고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 남미가 아름다워요. 하여튼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들도 신을 찾았다는 거죠. 유럽,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강탈하고 착취하고 정복한 역사가 400년간 지속되었어요. 여기에 유럽인들의 원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유럽인들의 원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가난하고 나보다 힘이 약한, 이거 루카복음 4장 18절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묶인 이들의, 가난한 이들에게 해방을 알리고 눈먼이들에게 빛을 알고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알고 끌려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게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아메리카에 가갖고 예수님의 이 말에 정반대로 살은 거예요. 가난한 이들 척취하고 뺏고 병든 이들을 다 죽이고 95%를 병으로 다 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거죠.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유럽인들의 원죄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미국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경우는 뭐 백인이 한 55%, 스페인이 한 3, 4, 2, 3%, 27, 8% 왔다 갔다 하죠. 흑인이 10에서 15%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그 원죄 때문에 지금도 매일 갈등이 일어나고 굉장히 긴장스러운 느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아메리카, 평화로운 아메리카 대륙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유대인들이 넘어갔죠. 넘어가고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리고 왔죠. 이건 큰 죄예요. 이거는 미국인들이라면, 백인이라면은 자기네들이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금 안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스페니쉬 사람들, 인디오라고 그러는 사람들을 끌고 와갖고 지금도 사실은 거의 노동력은 흑인과 인디오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다, 뭐 민주주의의 나라다, 어울리지 않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아름다울 미자에 뭐 일본은 쌀미자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름다울 미자를 쓰거든요. 저는 그 아름다울 미자 쓰는 걸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아메리카 합중국이 맞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 합중국. 아메리카에 모두 모여서 처음엔 13개 주가 시작을 했다가 지금 50개 주로 늘어났지만은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지
US라고 부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단어보다. 어쨌든 아메리카 합중국은 아메리카 원주민 땅을 빼앗는 것으로 미국 역사는 시작합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죠. 3번을 여행을 하는데 스페인 왕이 후원을 해줬는데 결국 이게 아메리카 신대륙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거기 신대륙에 가면 황금, 은, 구리, 동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올 거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원주민들 몇 명만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다른 색깔의 이게 인간인지 인간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사람의 모습을 한 존재가 살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스페인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묘에 가봤는데 너무 무시를 당하고 사기꾼 대우를 당해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유언을 남깁니다. 내 시신을 스페인 땅에 묻지 말라고. 그래서 그 대성당에 가보면은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묘는요, 내 왕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어요. 묘를. 그 위에 이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묘가 있는 거예요. 땅에 묻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로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아메리코 베스쿠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게 신대륙이야. 그래서 이게 신대륙이다 계속 홍보를 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신대륙인 걸 알아갖고 아메리고 이제 이 아메리쿠스는 이건 라틴어인데 아메리쿠스 남자를 부를 땐 우스를 써요. 아우구스티누스, 베네딕투스. 그 다음에 여자는 뭐 루시아, 글라라, 뭐 안나, 로사, 아를 써요. 나라는 보통 여성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 아메리고 베스쿠치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가 된 거죠. 사실은 콜럼버스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빼앗긴 거죠. 원래 첫 길을 가는 사람은 많은 오해와 고통이 따르는 거죠. 첫 길을 가는 사람은. 어쨌든 이제 1492년 이제 아메리고가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이탈리아 아메리고가 홍보를 합니다. 이런 신대륙이 있는데 이거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아메리카 이주와 식민지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아메리카 원주민 총 인구수는 명확하지는 않았지만은 유럽인들이 도래한 후 100년 동안 인구의 80에서 90%가량이 감소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식민지 초기 유럽인들이 가져온 천연두, 홍역, 그 다음에 성병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 사망을 하죠. 사실은 거의 제가 이제 이 아메리카 인디오 지역을 가보면 그 정도를 만들 정도면은 최소한 1000만 명, 최대한 2, 3천만 명은 살았을 건데 전쟁 없이 전염병으로 다 한 95% 어느 연구는 95%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인류 문명하고 전염병하고는요, 이건 뗄 수가 없어요. 인류 문명하고 전염병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를 지금 겪고 있는데 왜 이집트에서 문명이 그렇게 발달된 문명이 발달했을까? 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그렇게 발달된 문명이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북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이 있고 옆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그래서 완전히 사막이니까 전염병이 들어오는 경우도 별로 없고 여기 전염병이 또 나가는 경우도 없고 나가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보다는 들어오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굉장히 뜨거운 지역 한가운데 그 주변은 전부 다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아주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해서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인디언과 인디오들은 결국은 전염병, 유럽에서 갖고 온 전염병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어쨌거나 콜럼버스 탐험대가 처음 마주친 타이노족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3년 만에 70% 인구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아메리카로 온 것은 전쟁으로
한 게 아니라 전염병으로 끝난 거예요. 이들 이런 높은 치사율을 보인 원인으로는 아메리카 토착민들은 오랫동안 다른 민족과 접촉하지 않았어. 그래서 상당히 유전적으로 동일성을 보였던 거죠.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유럽은 뭐 어마어마하게 섞이잖아요. 뭐 아프리카 사람들하고도 섞이고, 이집트, 오죽하면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오하고 로마 사람하고 이게 둘이 사랑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섞인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그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막 이방인들하고 섞이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이게 그래서 이게 단일 민족을 유지한다라는 게 이게 진짜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5,000년 동안 그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사이에서 단일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대단한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다문화가 지금 많이 들어오죠. 이제 앞으로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걸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문화 국가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또 일본은 철저하게 이민족을 배제하죠. 이민족을 배제하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잖아요. 일본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민족 결혼하는 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또 반대로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18살짜리가 마호메트 그 풍자 만화를 했다고 길에서 참수를 했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 뭐 너무나 많은 이민자, 독일도 마찬가지죠.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이 이민자가 누가 들어오느냐면 이슬람교도가 들어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95%가 프랑스 가톨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80%, 70%까지 내려갔어요. 2045년이 되면은 프랑스가 이슬람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프랑스 안에 또 그 내적 종교적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겪는 고통입니다. 이거 창세기 2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 안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갖고 지구 역사, 인류 역사는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원 복음,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갖고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다음에 루카복음 4장 18절, 가난하니 눈머니 갇히니 끌려가니한테 해방을 알리는 거,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증언하는 거, 요 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고 그 사랑의, 그러니까 이민족도 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수 안에 예수님이 이민족 이방인들 까지도 아우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은 그냥 껍데기로 하고 자기 입속 권력 이익을 챙기는 인간, 복음적이지 않은 인간 때문에 계속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유럽 대륙에서 사람들과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면역력을 높인 말, 돼지 같은 동물들이 아메리카에 들어오면서 그 돼지 말들이 퍼뜨리는 그 전염병에도 견디지 못했던 거죠.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유럽인들의 학살과 노예화가 일어나면서 인구 감소는 가속화되었고, 특히 카리브해,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미국 일부 지역 등에서는 사실상 인디오들이 전멸됩니다. 이후 근대에 들어서도 강제 이주나 동화를 거쳐 많은 문화나 정체성이 사라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정체성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가보거나 이제 남미를 가보면 유럽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거의 다 있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거의 유럽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미국 원주민들은 1830년 이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척박한 나바호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보호구역에 강제 이주당한 비국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들은 그들의 국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갇혀 살고 있죠. 지금도. 현재도 인디언들은 교육과 취업에서의 어려움으로 빈곤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컨테이너에서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중남미 지역에서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빈곤에 놓인 원주민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남미의 고통, 또 원주민들의 고통은 다 유럽 사람들, 그것도 그리스도를 선교라는 그 기치를 앞세운 사람들이 저지른
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런 세계 역사, 또 인류사, 또 우리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하느님, 하느님의 원복음, 예수님의 원복음이 뭔지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펼쳐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수많은 혼란과 역사적인 섞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놀랍게도 1453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 이스탄불이 그게 우리 동방 가톨릭 교회였는데 이스탄불이 이슬람한테 함락되면서부터 1453년, 1492년 연결이 되죠. 이 이슬람인들, 오스만 투르크족들한테 지중해를 뺏기면서 유럽 사람들은 다른 활로를 찾아야 돼. 비단길하고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세상으로 가야지 우리가 살 거다. 그러면서 신항로 개척을 시작을 하면서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크게 맞물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그 이야기, 오스만 투르크, 콘스탄티노플 함락, 23번의 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려고 그랬는데 24번째 술탄이 함락을 시키죠. 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해 잘 들으셨나요? 오늘 황창현 신부님께서 강연해 주신 내용은 세계 최강 패권 국가로 자리 잡은 미국의 역사와 그 이면에 숨겨진 착취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강대국으로 성장했는지를 되짚어보면 그 이면에는 원주민, 아프리카 노예, 그리고 약소국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에서도 우리는 사랑과 정의라는 중요한 가치를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장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먼저 돌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도 단지 승자들의 이야기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는 이들, 고통받았던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그들의 고통을 우리의 기도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강함은 타인을 억압하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힘입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정의는 늘 약자 편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분의 뜻을 따라 정의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